오늘은 시간이 금인지라 먼저 하고 있을게요. 다 앞부분이 좀 잘린 사람들은 영상으로도 좀 확인을 합시다. 교과서 총정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부터 좀 꼼꼼하게 하고 수능 특강은 쌤이랑 현대시를 많이 열심히 좀 봤으니까 현대시 그리고 좀 쉽거든요. 의지적이고 극복적인 자세들에 대한 메시지가 좀 일관되기 때문에 좀 특별한 작품들을 몇 개 포인트로 짚으면서 현대시를 좀 후순위로 두고 교과서랑 고전시가 위주로 좀 꼼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까지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단원은 문학의 본질과 구조라 무조건 문학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한 줄 정도는 적으실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됩니다. 한 줄 적는 거에 서술형은 아니거든요. 단답형으로도 문학에 대한 본질 정의는 내리실 수가 있어야 한다. 1번의 소단원의 문학의 특성과 기능 빠바박 떠올리셔야 되고요. 문학의 유기적 구조라고 하면 내용과 형식의 관계 빠박 하고 떠오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지요. 그 다음 장에 2단원의 성취 기준에 쌤이 나름대로 파란색으로 좀 밑줄을 꺼놨거든요. 벚꽃마을을 봐주세요. 거기에서 포인트 되는 말들은 좀 외워주자.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면 인식적 기능,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 문학의 윤리적 기능,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라고 하면 문학의 미적 기능, 세 가지는 서술도 가능하게 외워주시는 거 약속. 그리고 소단원 2에서는 문학과 내용의 형식의 관계가 유기적 연관성이기 때문에 작품의 내용이 하는 역할이 뭐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의 구현이 작품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문학 작품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란 하면 주제의식 구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큰 따옴표에 노이로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빵꾸를 뚫어 놓든지 아니면 한 줄로 적어라 라고 하면 문학이란 하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대로 좀 적어주세요.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입니다. 언어 예술이죠. 전달의 수단, 표현의 수단이 언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10에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문학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며 하나의 언어예술입니다. 한 번만 더 밑줄 긋고 가자. 언어예술에다가 밑줄. 자, 수없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의 기능 3가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문학이 지니는 의의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문학의 유기적인 구조,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생각해서 서경별곡을 보는 순간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 빠바박 이렇게 좀 떠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1페이지 문학이란 다시 한 번 더 나오죠. 언어예술입니다. 언어가 표현 수단이고요. 아름다움의 세계를 창조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가치 있는 체험을 전달하면서 언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이거는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 3가지에 문학과 우리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대가 되는 인식적 기능, 우리의 삶이 미적으로 정서적으로 고양이 된다라는 미적 기능도 좀 기억해 주세요.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외우는 겁니다. 지도 방법에서도 보면 계속 나오잖아. 문학이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 좀 낼 수 있지 않겠니? 아름다움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것,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인식, 문학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는 윤리, 문학이 정서 미적으로 삶을 고양한다라는 미적 기능까지 지금 외운다는 거. 11페이지에 산수유나무의 농사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문학의 기능 3가지가 빠바박 꽂혔으면 좋겠고요. 서경별곡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 자, 어디든지 구멍이 뚫어져 있어도 다 구멍이 메워질 수 있을 만큼 12, 13페이지는 그냥 단순암기라고 생각하시고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달달 하셔야 됩니다. 이민호 쌤이 한 13페이지 넘어가 보실까요? 이론 확인 학습, 이론도 시험에 낸다라고 그냥 수업 시간 아예 공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막 팀진과 뭔가 거기에다 올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얼마든지 OX 퀴즈가 아닌 단답형으로 구멍 뚫기도 가능하고, OX 퀴즈도 가능하죠. 그죠? O나 X나 혹은 또 맞는 진술 개수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12, 13페이지는 그냥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다. 어디든지 구멍이 뚫려져 있어도 그냥 다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쌤이 읽고 가면 지겨울 거거든요. 그래서 맡길게요. 쌤이 생각하는 너무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별표 3개로 표시를 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그냥 다 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게 시험 범위가 이렇게 적은데 이거 하지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표 3개에 대한 무게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2페이지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는 이런 욕구가 뭐다? 표현의 욕구 뭐부터 해서 너무 유치하다. 하지만 유치하다로 생각하지 마라. 문학이 뭐를 이용을 하는지 빈칸 다 뚫어져 있으니 바꿔놓을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리고 진선미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승화하는 내용, 가치 있는 체험입니다. 진이 진실, 선은 아름다움, 착한 선이고, 그리고 미가 아름다움이 되지. 그래서 진선미의 내용을 포함시켜서 그냥 말을 아낄게요. 그냥 계속하면 너무 더 얘기가 돼서 13페이지도 좀 가보시죠. 13페이지에 인식적, 분리적 기능을 간접적, 추상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면 X. 진술의 OX 판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언어적 형상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빵꾸 뚫어져 있을 수 있고요. 인식적, 윤리적 기능을 간접적, 추상적으로 전달한다? X.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데? 상상력과 감수성을 통해서 심미적으로 전달한다. 상상력, 감수성, 그리고 심미적, 빵꾸 뚫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무엇인지, 감수성이 무엇인지, 각기 따로 나타나는 건지, 그리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무엇인지 내면은 그냥 다 외워주세요. 다. 그냥 지금 읽으면서 이런 부분 하기에는 너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론학습에서의 퀴즈를 요게에 그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더더 자세하게 선생님은 물어보고 더더더 쪼잔하게 장난질을 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론학습 제발 맡깁니다. 알았죠? 이론학습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쪼잔하게 할 수 있다. 12, 13. 그래서 쌤은 워워를 할게. 14페이지로 가보자. 14페이지에 김진성 쌤뿐만 아니라 내십니다. 이민호 쌤도. 그래서 문학에서의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시인들과 작품의 연결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태준 시인 하면 가재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쌤 14페이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진지하게 읽으실 차례예요. 듣는 거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면화를 하셔야 됩니다. 내면화를. 문학의 기능을 내면화를 시키시면서, 그리고 문태준의 산수유 나무의 농사가 끝나고 나면 교과서 문제로 하나 정도는 푸셔야 돼요. 그래서 이민호 선생님이 지금 이게 다 사이트에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이트에 있는 것들의 문제를 참고를 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티를 내셨잖아. 그러니까 거기 사이트에 있는 문제를 준 거는 교과서라고 되어 있잖아. 5주차에 5번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집 있잖아요. 그거는 좀 푸셔야 돼요. 김구 기출에서 교과서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거든요. 있기는 하지만 넘쳐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에 교과서 사이트 문제 푸시고 기출 푸시면 완벽합니다. 교과서는. 예, 이민호쌤이 교과서 많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거의 이민호쌤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감이 잡힐 것이라. 근데 딱 한 가지의 차이는 김상경쌤이 교과서를 담당하실 때는 이론학습을 정말 많이 내셨어. 근데 이민호쌤은 안 내셨단 말이에요. 이론학습에서. 약간은 좀 장난질을 치는 거에서 몇 개는 좀 건드리시거나 기퉁이에서 내셨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팀제에다가 이거를 올리신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해요. 알았죠? 산수유 나무의 농사도 너무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냥 여기에서 워워하는 이유는 진지하게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했었던 이야기들은 쌤이 좀 필기를 해놨거든요.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라는 것으로 꽃과 그늘 다 산수유 나무의 결실,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만 꽃은 개인적 성취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늘은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배려를 해서 만든 타인을 향한 지향점, 꽃은 나의 개인적 성취. 이렇게도 좀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면서 전반적으로 너무 필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읽고 나서 바로 문제 풀기. 요거를 좀 실천하자. 15페이지에 잠깐 퀴즈도 절대로 스쳐 지나지 마시고, 잠깐 퀴즈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퀴즈랑 일치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퀴즈 보시고 학습활동 기본적으로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범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습활동의 내용들을 다 끄덕끄덕 하시면서 키워드 되는 부분들을 잘 봐주시고 17페이지로 가시죠. 수업 시간에도 이걸 하셨더라고. 3-1이 산수유 나무의 모습과 이와 대비되는 인간 세계의 모습으로 삶에 대한 인식을 확장한다라는 것이 3-1은 인식적 기능. 2번에 산수유 나무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 삶인가라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윤리적 기능.
3번에 독창적 상상력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통해서 미적이고 정서적으로 삶을 고양시켜보는 미적 기능까지 3-1, 2, 3이 문학의 기능이다라는 거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답안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18페이지에 4번을 제끼시고요. 18페이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19페이지는 진짜 좀 정독을 해줘. 문학작품의 창작 발상과 표현에서 뭐 사람들과 산수유 나무가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과 마지막 문단 엮어서 별표 셋 해놨지. 이 시는 산수유 나무의 그늘에 관한 독창적 발상을 바탕으로 그 모양과 의미를 참신하게 표현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자연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한다. 자연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서 삶에 대한 인식 확장, 인식적 기능. 그것과 대비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반성해보는 거 윤리적 기능. 한 줄씩은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산수유 나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뭐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 한 줄씩은 적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본다. 윤리적 기능. 그리고 독창적인 발상의 표현으로 내면의 정서적 미적으로 승화되는 체험을 한다. 미적 기능까지 내면화를 시켜본다는 거야. 감수성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문학의 기능은 각기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통합되어서 작동이 된다. 맡겨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맡긴다기보다는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서 막히는 것들을 좀 표현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거 빈칸 꼭 메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감상지도 다 올라있는 거는 사이트 문제입니다. 사이트 문제가 교과서라는 5주차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민호쌤이 진짜 참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걔는 좀 정성스럽게 푸시고 그 다음에 김고기출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김고기출만 가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감상 포인트 다 있지. 그래서 문학의 특성과 기능에서 빈칸 메우면서 2번에다가 별표 3개, 시어의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는 무조건 나온다. 2번은 별표 3개. 그리고 문학의 특성과 기능의 측면으로 생각해봐라. 그리고 니네 막 OX 퀴즈 하면서 막 퀴즈로 막 풀었던 거 있지? 그게 쪽지 시험 문제거든, 지금. 쪽지 시험 화면에 띄워가지고 선생님이 해주셨나 보더라고. 그래서 쪽지 시험 모습, 이 문제들도 좀 상세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20페이지 가겠습니다. 문학의 유기적 구조. 나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빵꾸로 보이거든. 여기 부분이 얼마든지 한다라고 해서 이게 문맥에 따라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지 않아요 라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빵꾸들이에요. 그냥 이거대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문맥에서 막 이렇게 넣었어도 됐지 않나? 그냥 안 받아줍니다. 그냥 이 키워드대로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구조물 자체가 내용과 형식이야. 인간이라는 존재도 말이야. 가령 탁자라는 거에 대한 예시를 넣었을 때 탁자의 내용적인 본 역할은 물건을 올려놓는다라는 기능이죠. 근데 그 형식은 플라스틱이 될 수 있고 나무가 될 수 있고 강철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도 그냥 쌤은 좀 불안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내용이 되는 거고 이게 앞에 탁자랑 관련된 거는 쌤이 주고 인간의 언어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멍 뚫어 놓을 수 있잖아. 언어의 내용은 하면 여러분이 뭐를 사람의 생각 혹은 사람의 뭐 생각과 감정 이런 건 다 대주겠지, 그치? 막 가치 있는 체험 이런 것들 되겠지, 그치?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고 외우자. 형식은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 두 가지로 전달이 되잖아.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로. 오케이? 형식은 뭐다?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용과 형식은 작품에 구현된 이거 진짜 막 빵꾸 뚫어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정서, 사상, 사건, 주제 3개 이상 적으라 라고 하면 정서, 사상, 주제 정도는 적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았죠? 이거의 내용적인 요소 3개 정서, 사상, 사건, 주제 쌤 알았어요 라고 해도 쌤 마음에 안 놓입니다.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언어의 표현 양식 언어의 표현 양식에 음성 언어랑 문자 언어 이 두 가지의 언어의 종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의 음성 언어, 기록의 문자 언어. 그래서 나머지를 다 이제 정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은 긴밀하게 결합되어서 작품 속에 용해되어 있다. 분리하여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부터 해서 생물체의 비유를 해서 유기적 구조라고 한다. 생물체의 비유의 유기적 구조는 그냥 빵꾸로 빵. 그래서 빵꾸를 일부러 안 하는 건 빵꾸만 볼까봐 빵꾸를 그냥 절제를 하게 되더라. 내가 빵꾸를 뚫어 놓으면 빵꾸만 볼 것 같아서 뭔가 그걸 절제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만약에 PDF 파일로 받아가지고 본인이 PDF 파일에다가 지워가지고 거기 빈칸을 외우는 식으로 하고 싶다라면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근데 쌤은 그 시간에 지우고 있느니 이거 그냥 계속 외우면 안 되나라고 하는 주의라 가지고 그걸 막 옮겨줬고, 근데 마지막 테스트용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쌤 바로 보내줄게요. 알았죠? 그래서 톡 하시면 그렇게 하고, 마지막 문단은 진짜 너무 막 갈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갈래 한 줄 정도는 적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학의 형식이 지닌 문화적 간습적 틀 갈래라고 합니다. 문화적 간습적 틀을 빵꾸로 뚫어놔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갈래가 답으로 되기에는 너무 또 간단하니까. 그래서 기본 갈래는 이거 외워줘. 서정은 노래하기, 서사는 이야기하기. 이거 필기거든. 이거대로 좀 외워줘. 서정은 노래하기, 서사는 이야기하기, 극은 보여주기, 교수는 알려주기. 이거대로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그대로 외워줘. 하자가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출한다. 화자랑 감정이랑 주관적 표출 기억해야 되고, 서사는 하자라고 적으면 안 돼. 서사갈래에 화자라고 적으면 안 돼. 서사갈래는 서술자라고 얘기해야 돼. 묘사하고 사건을 서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화자가 아니야. 서술자라고 적어야 돼. 서술자를 통해서 사건 전개를 서술하는 서사갈래. 그리고 문학의 기본 갈래 세 번째의 극갈래는 사건을 등장인물이라고 적어야지 서술자의 대사나 행동이라고 적으면 안 돼. 꼭 등장인물이어야 돼. 꼭 등장인물의 대사나 행동이야. 말과 행동이라고도 적지 마. 극갈래는 말이라고 하지 않아. 대사랑 행동이야. 대사에는 방백이랑 독백이랑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대화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라고 적으면 말이라고 하면 안 돼. 대사라고 적어야 돼. 대사랑 행동.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자라고 하면 틀린다. 작가라고 적어야 된다. 교술갈래는 반드시 서술자도 안 돼. 화자도 안 돼. 반드시 뭐라고 적어줘야 돼? 작가라고 돼야 돼. 등장인물 절대 안 돼. 왜? 나라는 인물이 글쓴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풀비린내에 대하여서는 나희덕 자기 자신이 자기가 짓거리는 거란 말이야. 수필은 반드시 작가여야 한다. 여기서 쌤은 제일 불안하다. 화자, 서술자, 등장인물, 작가. 이걸 딴 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로 적든지 할까봐. 작가 대신에 글쓴이는 맞다고 해줄 것 같다. 글쓴이는. 근데 작가 대신에 서술자나 화자라고 하는 순간 그거는 맞다라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 정해진 형식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주기로 약속을 해주시고 21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 작가가 어떤 갈래의 문화적이고 간습적인 틀을 선택을 하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간습적이고 문화적인 틀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 갈래에 부합하는 문학의 형식도 채용을 하게 될 거야. 그럴 때 언어의 종류를 외워줘야 돼. 시는 정서 표현의 언어, 서사갈래는 사건 서술의 언어, 극갈래는 대화의 언어, 교술갈래는 일상의 언어야. 이걸 꼭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양식적 언어라고 얘기해. 사전적이고 지시 막 대도 안 해. 딱 양식적 언어. 언어를 똑같이 표현 수단으로 채택을 하고 그 갈래에 어울리는 언어들의 양식적 언어의 종류에 정서 언어, 사건 서술 언어, 대화 언어, 일상 언어가 있는 거야. 양식적 언어를 외워줬으면 좋겠어. 문화적 간습적 틀이 뭐였지? 갈래. 그 갈래에 이 마지막 줄도 너무 중요해. OX 퀴즈에서 나는 맞는 진술을 고르라고 하는 거가 나올 것 같아. 기니들에. 거기에서 이론학습과 관련된 선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갈래의 일반적 체계와 규칙을 따라. 그거를 근데 어떻게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야. 변형도 가능하고 개별적 특징을 살려서 개성 발현을 해야 돼. 오케이? 간습적 문화적 일정한 체계와 규칙을 따르면서 변형도 하고 개별적 특징의 개성을 살려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작품 창작 요거를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 간습적 형성된 갈래의 일반적 체계와 규칙을 따르면서 변형도 하고 개별적 특징을 살려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이 발현이 된다. 이론학습 좀 맡길게요. 알았죠? 무조건 객관식에서도 OX 퀴즈든 기니드리브 뭐 고르든 개수 고르든 내실 것 같습니다. 선정 넘어가서 그래서 막 마지막에 이론학습 보면 진짜 쪼잔한 OX 퀴즈거든요. 딱 외우고 나면 하고, 쌤 생각에는 그 방법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해보시는 방법에서는 시험 전날에 있지. PDF에다 읽으면서 씩씩 지워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적어보는 거. 그런 것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쌤이 그냥 종이에다가 지워놓을까? 근데 내가 지워놓으면
거기에 그것만 외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다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지었으면 좋겠어. 쌤이 지운 거에서 딱 그것만 그냥 외울 것 같아. 그리고 다 뚫고 싶어. 쌤이 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하는 부분들에 그래서 복사를 더 해달라고 하면 이론학습 부분은 이론학습만 그냥 모아서 줄게요. 이거 앞에 앞장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하셔도 될 것 같으니 어쨌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면 쌤이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서경별곡 갈게요. 뭐 이런 것들 필기에 있으니까 이민호쌤 피셜이니까 근데 이걸 늘 서경별곡 할 때 매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서경은 제2의 수도 평양이다. 그럼 수도는 뭐라고 불렀나? 중경이라고 불렀다. 매번 하시거든요. 그러면 신라시대 때의 경주는 수도에서 뭐라고 불렀나? 동경이었다. 그래서 서울의 달밤, 신라의 달밤이라고 할 때 동경. 그리고 서울은 뭐라고 불렀나? 한양은 그때 당시에 남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서경, 중경, 동경, 남경을 좀 애정하시는 명칭인 것 같아요. 매년 할 때마다 하시니까 재미삼아 참조삼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 고려가요를 못 읽겠습니다. 안 읽는 게 아니라 뭐야? 못 읽는 거야. 다 봐야어요. 다 봐야 돼. 진짜 교과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민호 쌤이 굉장히 그거 하나 잡고 잠 깨면서 앉으세요. 그냥 굉장히 피셜로 하다가 좀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마시는 걸 잡으라는 이야기였어. 마시는 걸. 마실 거를 잡으면서 그건 나중에 갈 때 갖고 가자. 이거 하나하나씩 하면서. 서경별곡의 본문 내용은 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만약에 본문이 막히면 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세요. 이제 더 이상 듣는 거는 약간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하나하나씩이 아니라 자기 거요, 자기 거. 내면화가 필요합니다. 내면화가. 오케이? 그래서 시어의 의미라든지 이거 하나는 좀 강조하자. 건너편에 꽃을 꺾는다라고 했을 때 주체는 누구라는 걸 기억해야 돼. 대동강 건너편에 꽃을 꺾어. 그 꽃이 뭐였어? 준영이 빨리 대답해. 꽃이 뭐였어? 예? 대동강 건너편에 꽃이 뭐였어? 다른 님? 다른 님? 아, 다른 여자. 근데 그 다른 여자를 질투의 마음으로 하자가 꺾는 거야? 아니면 님이 꺾는 거야? 님이 꺾는 거에서는 사랑을 나눈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는 명심합시다. 그리고 나머지의 퀴즈 같은 것들에서 쌤이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할까봐. 여러분이 이제 이 전체를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딱 잡고 책상에서 형광펜. 내가 또 형광펜을 밑줄을 너무 끊고 싶었는데 또 끊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만 읽을까봐. 쭉쭉 보시면서 쭉쭉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고 25페이지에 서술형으로도 이민호 쌤이 내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선지로도 얼마든지 이거는 객관식 선지로 바꿀 거거든요. 25페이지에 2번에 1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형식의 요소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되고 2번은 표현기법과 효가 기억하셔야 되고 3번의 그래서 내용과 형식은 유기적 관계다라는 걸로 25페이지는 싸그리 기억해주세요. 25페이지에 2번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산수유나무의 농사에서는 학습활동 3번을 싸그리 외워주시고 서경별곡에서는 25페이지에 2번을 싸그리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약속. 넘어가서 26페이지에 3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시고 27페이지에 나를 원망을 하더라도 27페이지에 이거는 좀 기억해줘. 고려시대 때에는 활발히 입에서 구전이 되다가 조선시대 때 한글로 정착이 되는데 이거 안 나왔다고 쌤을 원망을 하더라도 쌤은 이거 강조하고 싶어. 서경별곡이 수록되어 있는 문헌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인데 단답형으로 물어봤을 때 시용향 악보라든지 이게 억수로 막 사람이 헷갈려. 시용에다가 항이었는지 향이었는지 악장가사. 근데 선생님이 객관식에서는 악장가사 시용향 악보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악학궤범은 아닌 거야. 악학궤범은 아니라 뭐뭐의 악장가사랑 시용향 악보에 수록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거 외운다라고 해서 크게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아. 동호 마실 거 하나 들고 여기 앉아. 알았지? 악장가사랑 시용향 악보. 동호도 이거 앞에 23부는 봐야 된다. 앞에 부분 중요한 거 많이 정리했으니까.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이 작품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데 뭐 비유적 표현 사용했다. 청자 설정에서 우회적으로 원망의 마음을 드러낸다. 청자는 누구였어? 사공한테 원망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잖아. 그지? 27페이지가. 그래서 세 부분으로 크게 기서결로 나뉘어진다는 것도 각각의 부분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소재나 어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학습활동에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에 분연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거. 아질가라는 감탄사랑 위 두렁셩 두렁디링디링이라는 후렴구라든지 그리고 세 마디로 나뉘어지는 삼음보의 율격은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잖아. 이 작품의 분연체 후렴구 반복과 비유해라는 이 형식의 요소를 통해서 내용은 뭘 드러내는 거야? 이별의 전 하자의 정서야. 이별의 정한. 이렇게 막 적으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어떠한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냐라고 하면 분연체 후렴구 반복과 비유라는 그리고 이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요소는 뭐다? 이별의 정한. 제발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27쪽이 없다고? 20년 20쪽 어디? 복사기가 사고가 났나 보다. 그럼 쌤이 보고 나중에 챙겨줄게. 알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26, 27이 막 복사기가 토를 하다가 사고가 났나 봅니다. 26, 27페이지 다른 사람들은 있죠? 네. 이게 나오다가 이제 한 번씩 씹히고 막 그랬는가 보다. 오케이. 챙겨줄게. 알았지? 그러면 이제 서경별곡 하고 나면 감상지가 나와. 감상지에서 이거 빈칸 메워야 돼. 감상지의 작품 핵심 정리, 감상의 포인트, 하자 상징적 시와의 의미, 특히 3번의 상징적 시와의 의미에다 별표 3개.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하신다면 대동강이랑 유사한 거 찾아라고 하면 대동강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찾아줘야 되겠다. 알았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쪽지 시험 있지? 이건 수업 시간에 하셨던 쪽지 시험이니까 역시 정확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바꿔서 내실 수 있으니까 쪽지 시험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수유나무와 서경별곡 이론학습 철저히 문학의 수용과 생산에 2단원으로 들어간다. 2단원이 제일 많거든. 그래서 2단원에 요거 이거는 쪽수가 없어서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단원의 성취 기준에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문학의 맥락 3가지는 좀 기억해. 문학의 기능 3가지, 문학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좀 외워주자.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 텍스트성의 맥락. 그리고 2-2에서는 문학이 인적 분야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분야 3가지는 좀 기억해줘. 무슨 분야야? 문학이 언어예술이라고 또 얘기 나오지. 그래서 예술 분야랑 밀접한 관계 맺고 있고 인문 분야랑 관계 맺고 있고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이랑 관계 맺고 있어. 이 3가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야들 기억해 주시고 문학 작품을 수용을 할 때는 3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야 돼.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 수용을 해야 돼. 공감해야 돼, 비판할 줄 알아야 돼, 창의적으로 수용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상호 소통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4단원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작품은 재구성을 할 줄 알아야 돼. 밑줄 긋자.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체적 관점에서 작품 창작할 수 있어야 돼.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 주체적 관점에서의 창작. 이것들을 토대로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는 이제 매체야. 매체의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져. 수업 시간에 하셨던데 기존의 매체하면 신문, 잡지, 단행본이야. 근데 텔레비전, 영화, 애니메이션, 인터넷, 휴대전화는 뭐라고 부르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양한 매체에다가 밑줄 인터넷 매체까지 기존의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까지 만들어졌어. 기존의 매체, 새로운 매체. 동일한 작품이라도 매체의 성격에 따라서 미적 특성과 감상 내용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이랑 아까 뭐라 그랬지? 가치 있는 체험을 추구를 하는 언어예술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문학 활동에 대한 정의도 외워줘. 다양한 맥락 3가지에서 수용되고 생산하고 근데 수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공감, 비판, 창의적 수용을 하고 생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양한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생산을 해야 돼. 문학을 향유하는 행위 자체가 문학 활동이야. 문학 활동에 대한 정의 안에 다양한 맥락 3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고 수용의 방식 3가지가 뻗어나가야 되고 생산을 할 때 재구성과 주체적 관점이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으면 좋겠어. 외워줘. 알았지? 큰 따옴표 안에 노이로제가 있어서 그래. 넘어갈게. 62페이지에 문학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에서 아니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시험 범위 자체인데 쌤이 지금 이걸 한다라고 해서 막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확신이 들거든요. 문학작품이라는 것은 다양한 맥락, 2번째 줄 밑줄 끄고 가겠습니다. 다양한 맥락에다가 밑줄, 문학과 인적 분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구성과 주체적인 관점에서의 창작에다가 밑줄. 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고 63페이지에서 인적 분야, 63페이지 인적 분야의 3가지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술 분야, 인문 분야, 사회문화 현상. 그렇게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63페이지에는 이제 이춘풍전이라고 하면 뭐를 기억할 거야?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으로 접근을 하고 조선 후기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접근을 하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은 어떻게 접근할 거야? 백석의 신세라는 작가 맥락으로 한번 수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의 유랑민의 애환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도 감상을 해주시고요. 공간과 비판과 창의적인 수용을 해주세요. 세안도를 통해서는 인적 분야에서 와 김정희의 추사도라는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안도라는 그림에서 고재종 시인은 시를 창작했구나. 예술 분야와의 연관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충열적, 영웅 일대기적 구조에서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이 작품의 영웅 일대기적 구조를 수용을 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잖아. 주체적인 관점으로. 오케이. 64페이지. 아, 어떻게 하기로 했냐. 다 외우기로 했다. 빵꾸를 뚫는 순간 그 빵꾸만 외울까봐 전체적인 내용들을 진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어디든지 빵꾸가 뚫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문학작품은 내적 요소들의 결합체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맥락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 맥락 고려해서 읽으셔야 돼요. 작가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까지 다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 이전 시대의 작품, 다음 시대의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상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 옆에다가 상호 텍스트가 아니었어. 방금 쌤 말실수했어. 이전 시대의 작품에 내가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다음 시대의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고 한다?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문학사적 맥락. 그래서 문학사적 맥락은 향가가 3단 구성이야. 낙구의 감탄사로서 시상을 집약을 해. 그걸 어떤 갈래한테 영향을 미쳤지? DNA를 누구한테 줬어? 시조한테 정영씨의 DNA를 줬어. 그래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6구 45자에 종장의 첫 구가 감탄사로 시작을 많이 했어. 그래서 시상을 집약을 하는, 그리고 시상을 좀 전환시켜주는 주제행을 종장에서 팡 떠트려주는 역할을 19체 낙구의 감탄사의 역할을 시조의 종장의 감탄사가 이어받았어.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문학사적 맥락이야.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의 마지막의 시상 집약을 현대시까지 계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가 뭐다? 이전 시대의 문학 작품이 어떤 특정 작품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특정 작품은 다음 시대의 문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다음 시대의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친다? 문학사적 맥락. 사례를 들어서 서술하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서술은 솔직히 서술이라고 생각 안 들거든요. 15자 정도까지는 서술은 가능하기 때문에 문학사적 맥락 예를 들어라 라고 하면 향가와 시조의 영향관계를 생각하시고 시조가 현대시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대의 작품이 특정 작품에게 영향을 미치고 특정 작품은 다음 시대의 문학작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학사적 맥락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진짜 막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망을 유랑 생활을 하던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봐라. 작가 맥락 해방 전후야. 근데 해방 전후인데 일제강점기라고 왠지 장난질 칠 것 같지 않나? 너무 쪼잔한 거 느껴지니?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망을 일제강점기 유랑민의 애환이라고 하면 여러분 억수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방 전후 우리 민족에 겪은 고난이다 라는 거에서 딱 일제강점기로 국한하지 말고 해방 전후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입니다. 해방 전후. 그러면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은 6.25라고 하면 6.25의 낚시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해방 전후 우리 민족의 고난입니다. 6.25 아닙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이 춘풍전. 조선 후기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부장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만 더. 가부장적 질서가 무너지는 거, 가부장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아예 붕괴된 거는 아니야.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여성의식의 성장에다가 밑줄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새로운 여성상이 대두되기 시작한 조선 후기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죠. 조선 전기라고 하면 낚시질에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조선 후기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다가 밑줄 어떠한 점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보여지는지도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운문체랑 산문체라든지 구어체라든지 판소리 사설의 어투라든지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했다든지 편집자도 논평이 드러났다든지 이 춘풍전에 담겨져 있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의 요소라고 하면 파바박 떠올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필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이러면 문학사적 맥락이 돼야 돼. 괜찮니? 그리고 박목월의 시 나그네 시험 범위 안에 작품으로는 만나지 않지만 얼마든지 사례로 그냥 시험 범위 안에 이 페이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셔야 됩니다. 나그네가 친구 조지훈의 시 완화삼에 답하는 형태인데 서로 관계 바꿀 수도 있어. 누가 먼저 쓰여진 거야? 그러면
조지훈의 시 완화삼이 먼저 씌어진 거야. 여기에 답장이 뭐인 거야? 나그네이다. 근데 서로의 관계를 바꿔서 뒤집어 놓을 수도 있겠지. 꼭 좀 기억해줘. 나그네가 뭐라고? 답하는 형식이야. 나그네가 답가라는 거 나그네 밑에다 답가라고 좀 적어줘. 나그네가 답가야. 친구한테 조지훈한테 내가 보내는 답가야. 박모걸이 조지훈한테. 오케이? 이런 거 바꿔놓으면 항상 낚시질을 당하거든요. 자, 이런 점이 이제 작가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야 돼? 작가 맥락이라고 생각한대. 작가 맥락 절대 아니다. 박모걸이랑 조지훈이라는 다른 작품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작가 간의 관계,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두 가지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작가 맥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작가 간의 관계, 상호 텍스트적 맥락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이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맥락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작품을 수용하고 감상하는 폭을 넓히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안목 이런 것들도 세세하게 한번 읽어주시고 문학 작품의 수용의 키워드는 세 가지야. 어떻게 키워드? 공감, 비판, 창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작가의 생각이나 정서에 공감해보고 작가의 의도나 생각을 무비판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비판을 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수용을 해보는 거야. 세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가령 김영랑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독자는 하자의 격정적인 슬픔에 공감할 수 있고 하자가 노래하는 슬픔의 정서가 시대상을 외면했다라고 비판도 해볼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적용을 해서 창의적으로 수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좀 중요해. 작품이 지니는 이거 빈칸 뚫어놓은 거 잘 봐줘. 미적 구조라든지 작가의 의도라든지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을 일단은 정확히 파악해야 돼. 문학 작품을 제대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 첫 번째가 뭐다? 내가 일단 문학 작품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과 평가가 이거 하나도 기억해줘. 보편적 가치관과 상통하는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돼. 그 다음에 공감과 비판과 창의적 수용이 가능한 거야. 수용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때 공감과 비판, 창의적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수용을 해주면 개성 있는 안목이 생기고 미적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도 기를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작품 감상의 결과를 상호 소통해 보잖아. 소통을 하고 난 후에는 우리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는 거에서 쌤도 뚫으면서도 현타 왔거든요. 아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지나치게 해놓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자세 세 가지, 전제 두 가지 기억하시고 이렇게 소통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우리의 자세 두 가지까지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박모걸이랑 조지훈 이거의 사례도 빼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이 아니라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박모걸의 시는 친구 조지훈에게 답가의 형식이기에 작가 간의 관계, 상호 텍스트적인 맥락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론학습 보면 되게 쪼잔하게 또 내용일치 문제 나와 있으니까 봐봐. 7번에서 11번 문제 별표 하나 쳐줘. 11번에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칠 것 같아. 박모걸의 시 나그네는 친구 조지훈 시 완화삼에 답하는 형태인데 두 개를 바꿔낼 수도 있잖아. 조지훈의 시 완화삼은 박모걸 시 나그네 답하는 형태다라는 걸로 바꿔낼 수도 있으니 제발 좀 선지를 꼼꼼하게 봐달라. 이런 거 세부적으로 암기해달라. 그게 쌤의 불안한 마음입니다. 넘어가서 이춘풍정 66페이지. 넘어가면서 페이지 따진 거 꼭 잘 체크해야 돼. 하나하나 순서대로 갈 테니까. 이춘풍전이라고 하면 이춘풍이 풍자의 대상이지. 이춘풍이 어떤 것들이 풍자의 요소였어? 라고 하면 너무 방탕해. 왜? 여자 좋아하잖아. 도박 좋아하잖아. 그리고 너무 그것에 대해서 거만해. 허세를 부려. 솔직하지 못해. 그리고 여자는 여자 반찬에 대해서 타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부장적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거한잼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어요? 마누라가 밥상을 눈썹의 눈높이에다가 공경의 마음으로 바쳐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의식의 사고방식의 인물이다. 그래서 좀 쌍팔년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풍자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갈래에서는 고전소설 세태소설인데 세태소설에다가 별표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잘 반영되어 있어. 그리고 풍자소설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판소리계 소설에다가 별표 3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해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뭐 지식 자랑이 아니야. 꼭 작품의 내용이랑 연결되는 주요 내용이야. 그래서 정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춘풍전은 판소리 사설이 없어. 대부분의 판소리계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징은 어때야 된다고? 판소리 사설에서 판소리로 불리다가 그게 어떻게 돼야 돼? 소설로 정착이 되어야 돼. 근데 이춘풍전은 판소리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판소리 사설이 없어. 그거를 명심해야 돼. 그렇지만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 편집자적 논평, 그리고 판소리 사설의 어투는 어떠니? 거동보소라는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어투, 그리고 산문체랑 운문체의 복합적인 문체, 그리고 문어체보다는 뭐를 많이 사용한다? 구어체를 많이 사용해. 그리고 무엇까지? 음성상징어까지. 장기전과의 공통점으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알았지? 이춘풍전만 기억하지 마시고 학습활동의 장기전의 내용 요소랑 같이 형식적인 특징이랑 같이 연결시켜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모든 문학 작품을 내용과 형식으로 빠바박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들도요, 머릿속에 생각해서 아라비아 사막 딱 떠오르지 생각해서 그러면 모든 출제 요소들이 내용과 형식으로 탁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에서 나올 만한 거 파박 이렇게 뻗어졌으면 좋겠어. 뻗어가는 걸로. 네. 자, 이거 판소리 사소리 뭔가. 판소리 사설이 뭐니? 춘향전은 뭘로 불렸던 거야? 춘향가로. 그 다음에 수궁가는 뭐가 되는 거야? 토끼전이. 그러니까 판소리가 있고 판소리계 소설이 있는 거야. 판소리로 사람들이 노래로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렇게 부르다가 그게 소설로 정착이 된 거야. 조선 후기쯤 해가지고. 괜찮니?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고전소설이지만 그 고전소설 중에서도 세태소설, 풍자소설, 판소리계 소설을 까먹지 말고 숙종시절이라는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에 서울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명확해. 구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제시가 되었어. 그리고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라 다 꼼꼼하게 봐야 돼. 그리고 남장을 했던 그 모티프가 뭐냐?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 억압이 되어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장을 해야지 자아를 실현할 수 있고 남장을 해야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 여성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가 없었던 사회상이었던 거지. 이거 주고 조선 후기 사회상 서술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춘풍전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상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활약이 좀 제약이 되었다는 것, 사회적 활동이 제약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서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다 표시는 해놨지만 이것만 보지 마시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춘풍의 거동이 기고 볼만하다라고 하면 편집자적 논평에 춘풍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 봉두난발부터 해가지고 그렁그렁 얽어 읽었으니까지는 행색을 묘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판소리 사설의 어투같지 않니?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특징의 형식적인 특징이 많이 드러나지 않니? 왜? 인물에 대해서 보이는 것 같이 묘사해주지. 음성상징어 도롱도롱 그렁저렁이라고 음성상징어가 도롱도롱은 되겠다. 그렁저렁은 이렇게 저렇게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반복의 대구적인 표현들이 사용이 되니까 리듬감이 형성이 되잖아. 운문체의 리듬감이 형성이 되잖아. 그 추한 형상을 누가 하니 침을 뱉으리오, 누가 하니 침을 뱉으리오 라는 거에서 춘풍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편집자적 논평이고, 세 번째는 춘풍은 지 아내인 줄을 꿈에나 알려마는 비장이야 모르쏜가 상황에 대한 해석의 편집자적 논평까지 좀 싸그리 자세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어. 추월이의 교태랑 춘풍이의 교태랑 인물들이 교태스러워. 근데 추월이의 교태는 어떤 교태라고 볼 수 있어? 꼬셔. 여자주의 기생이라는 말이야. 비장이 오니까 또 비장 꼬시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 요 부분이야. 비장을 엿보면서 교태를 하면서 수작타가 각별한 차담상을 차려서 만반의 진술을 차려드린다라는 것으로 추월이가 하는 교태는 유혹의 교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양과 교태를 떨고 있다라는 점, 안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보는 거니까 다 기억해 주시고 67페이지에 남장 모티프의 의미도 한번 읽어주시고 싹 다 외웠습니다. 남장 모티프를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성 권리가 제한된 봉건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여성 등장인물이 그걸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를 택했다? 남장을 택했다라는 거야. 이 남장 모티프를 통해서 우리가 조선 후기 사회상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와, 여성의식의 신장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남자보다도 더 능력 있는 여자가 뭘 보여주지? 남성 중심 사회의 허구성이 드러나는구나. 오케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작품 연구. 비장이 사령으로 하여금 춘풍을 매질하도록 한 이유라고 하면
이 예시 답안이랑 이 이민호 쌤이 가르쳐 주신 거랑 좀 다르더라. 명목적으로는 매질을 시킨 이유가 뭐야?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매질을 하는 건데 춘풍을 교화시키고 계도시키기 위해서 남편을 혼내주는 거야. 그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67페이지의 읽기 중 활동 문제에서는 이민호 쌤이 가르쳐준 답이랑 이거 교사용 답이랑이 달라요. 그래서 이민호 쌤의 답으로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으로 가서 68페이지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이런 거 대꾸적인 표현은 리듬감의 운문체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어. 리듬감이 형성이 되잖아. 오케이? 그리고 68페이지에 여담절갑 이런 거 사자성어에 노이로제 있거든요. 어떤 기퉁이에서의 막 큰 따옴표의 말에 노이로제 있고 기퉁이에서의 단답형에 노이로제 있어. 그리고 사자성어에 좀 노이로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여담절갑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나왔다고 원망 마시고 여담절갑 좀 챙겨가 주세요. 여담절갑 단어 뜻 뭐지?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느냐? 밑줄 그자. 너의 집 담이 아니었으면 내 소의 뿔이 부러졌겠는가? 라는 거에서 남한테 탓하는 거야. 남한테 책임 지우는 거 여담절각 하지 말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갈게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잘 기억해 주시고 70페이지에 나는 풍자랑 해악에 대한 정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풍자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이 춘풍이 풍자의 대상이 되기도 해. 무능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아내에게 교만에다가 밑줄 끄시고 허세, 교만, 거만 있지. 이게 춘풍의 교태야. 추월이의 교태는 유혹하는 모습이야. 춘풍이가 떨고 있는 교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교만한 거요. 아내한테 거만하게 구는 거요. 허세 부리는 거요. 그래서 이게 가부장적인 건의의 모순과 허위를 폭로하는 풍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춘풍이는 무엇의 모습이 되기도 해? 해악의 모습이 되기도 해.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비장한테 막 쩔쩔매고 비장의 정체가 밝혀지니까 아내 다 알고 있었어 라는 거에서 너스레 떠는 모습 있지. 그런 것들은 또 뭐다? 해악성이 유발되기도 해. 이 두 가지의 춘풍이의 면모에 풍자적 면모와 해악적 면모를 나누어서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꼭이야. 이거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춘풍의 교태와 추월이의 교태 나누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73페이지 2번은 그냥 다 외워라. 진짜 다 외우자. 어떤 말이든 이런 말들을 기억해 놓잖아. 근데 뭘 쓸 때 써먹어질 것 같아. 조선 후기의 사회상, 이춘풍전이랑 장기전에 드러나 있는 조선 후기 사회상이 어때? 가부장적 권위가 실추되고 있어. 주체적인 여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게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이야. 이춘풍전과 장기전의 내용적 요소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두 작품이 다 판소리계 소설의 형식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과의 연관성은 문학사적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번 다음 두 소설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조선 후기의 사회상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표현상의 공통점은 뭐다? 문학사적 맥락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는 거야. 오케이? 이대로 다 외워줘. 위에 있는 지도 방법의 말들 다 외웠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뭐 작자미상의 장기전에서의 특징은 판소리 사설의 문체가 작품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래. 그리고 쌤이 적어놓은 거 한번 봐줘. 작자미상의 빨간색 글씨 장기전은 원작의 판소리 사설이 있었어. 이춘풍전은 판소리 사설이 없는데 장기전은 원작의 판소리 사설이 있어. 뭐라고 외워야 돼? 장기타령이라고 외워야 돼. 알았지? 장기타령이라고 외워야 돼. 그리고 이춘풍전은 판소리로 연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판소리계 소설의 문체적인 특징은 다 갖고 있다. 어떤 문체적인 특징입니까? 라고 하면 산문체랑 운문체, 구어체 사용합니다. 편집자적 논평과 판소리 사설의 어투가 빈번합니다. 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그리고 1번에 사회문화적 상황 어때? 라고 하면 다 외웠으면 좋겠어. 가부장적 건의 실추, 주체적 여성의 대두, 조선 후기 사회문화적 모습이야. 근데 이거 다 외워. 이춘풍전 무능하고 가부장적인 춘풍과 생활력이 강한 진취적인 아내 김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가부장적 건의의 실추, 주체적 여성의 대두. 장기전에서도 현명하게 판단을 내내는 까투리와는 달리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다가 죽게 되는 장기가 가부장적 건의의 실추, 주체적 여성의 대두를 보여준다는 거야. 외울 수 있겠지? 오케이. 장기 타령 외워주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4페이지 판소리 다슬마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비무환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챙겨가야 됩니다. 봐봐. 다 있잖아. 뭐가? 판소리 사설과 판소리계 소설의 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춘풍전만 돌놈이라는 거야. 사설이 없다는 거야. 흥부가는 흥부전, 춘향가는 춘향전, 심청가는 심청전
토끼 전에 쌤은 아까 좀 전에 뭐라 그랬어? 수군가라고 얘기했지. 근데 수업 시간에 수군가라고 안 가르쳐 주셨어. 뭐라고 가르쳐 주셨지? 토별전이라고 가르쳐 줬어. 토별전 무슨 이름일까? 토끼와 별주부라는 거야. 토별전으로 적어야 되겠어? 수군가라고 적어야 되겠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토별가로 적으셔야 됩니다. 네, 전 미안해요. 흥분을 하다 보니 토별가로 적으셔야 됩니다. 토별가랑 토끼전이랑 이어지고 적벽가랑 적벽전. 괜찮니? 수군가라고도 하지만 토별가라고 적어주셨으니까 토별가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이번에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요소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문학사적 맥락이야. 이걸 사고 텍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작품과 작품 간의 두 작품을 연관성으로 비교를 하는 거니까 상호 텍스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왜? 이 이춘풍이랑 장기전이라는 이 작품이 내오기 전에 판소리 사설이라는 이전 시대의 작품이 있고 얘네들의 특정 작품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현대에는 어떤 걸로 계승이 됐게? 채만식의 태평천하 이런 현대 소설로도 계승이 되고 있어.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이런 특징들 있지? 문학사적 맥락으로 접근하는 거야. 알았지? 문학사적 맥락이라고 크게 적어놨다. 풍자랑 해악의 기반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현실적 경험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요. 표현면에서 외워줘. 운문체랑 산문체의 결합, 의성어랑 의태어의 사용, 하는 말 좀 보소, 거동보소 뭐라고? 대화나 동작을 제시하는 말의 반복. 이런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 밑줄 그어진 거 있지? 이거대로 그냥 다 외워줬으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교사용에도 세 줄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있지? 외워줬으면 좋겠어. 가부장적 사회의 풍자하고 해악성이 두드러지거든. 둘 다 풍자랑 해악이 두드러져. 운문체랑 산문체가 같이 나타나. 그리고 뭐뭐 하는가, 하는 말이 이런 말들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드러나. 장기전에서는 꾸벅꾸벅 조춤조춤, 뚝딱, 푸드득, 의성어랑 의태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춘풍전에서도 의태어는 하나 있어. 도롱도롱 있습니다. 알았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꾸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운문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판적, 창의적 수용, 공감 다 해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평가해봐라 라고 하면 니네한테 뭐 이런 거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일권은 봤으면 좋겠어. 가부장적인 의식에 대해서의 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뭐 하자? 창의적으로 수용을 하자. 페이지 75페이지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새로운 세태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기생추월이랑 춘풍이가 풍자의 대상이다. 예전에는 이 교과서 안 쓰고 출판사 교과서 있으면 보여주고 싶은데 다른 옛 교과서가 있거든요. 완전 흑백 교과서 썼던 시절에 이민호 쌤이 그냥 시그니처 늘 옆에 있는 달려있는 거를 단답형으로 내시는 거였어요. 내간체도 나왔었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막 알레고리 막 이런 거 문학 용어 있죠. 늘 이거는 빼놓지 않고 늘 항상 내셨어요. 그래서 세태소설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쌤이 시용양 악보랑 아까 개범이었어. 악장 가사였어. 악장 가사. 이거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용양 악보 악장 가사에 서경별곡이 수록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 좀 챙겨갔으면 좋겠다. 단답형이니까 이 정도.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강릉 매화 타령 그리고 왈자 타령 뭔지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 당대에 연행되던 판소리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이 판소리랑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문학사적 맥락이랑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랑 관련 지어봐라. 이제 꼼꼼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단 하나만 읽고 넘어가면 안 될까? 이와 같이 이춘풍은 돈이 삶의 조건과 밀접해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라고? 조선 후기 새로운 세태. 그리고 여성의 주체적인 의식이 신장을 했다라고 하면 조선 후기. 이건 사회문화적 맥락이야. 이 작품의 내용과 표현의 측면에서 판소리계 성격의 소설로서의 그 성격이 강합니다. 판소리계 소설로 평가되죠. 이춘풍, 아내 김씨, 김생추월 같은 인물의 유형이 강릉 매화 타령이랑 왈자 타령에서도 살펴볼 수 있어. 이거는 무슨 맥락이라고 봐야 돼? 이런 인물의 유형이 다른 작품에도 드러나라고 하면 이건 뭐야? 상호 텍스트인 거야. 근데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에서의 요소로 들어가 보면 판소리계 소설로 접근을 하면 문학사적 맥락이야. 근데 인물상이 다른 작품에서 유사한 인물이 드러나는 그 당대의 판소리 다른 작품이랑 연관성은 뭐가 되는 거야? 상호 텍스트야. 마지막 줄에 좀 얻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한 사람은 좀 챙겨가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빨리 읽나? 뒤로 가가지고 빨리 읽나? 이거 마지막에 챙겨가야 돼. 자, 그리고 이거는 세 개는 좀 외워줘.
인물이 반영된 조선 후기 사회상에서 안에 김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다? 적극적이고 지혜로웠어. 여성의식의 성장. 춘풍이는 어땠어? 무능하고 위세만 부리다가 수모를 겪었어. 가부장적 질서의 실추. 그리고 세속적인 인물인 추월이는 돈비 몰라 라고 하면 돈밖에 몰라 라고 하면 물질 가치관 팽배. 인물의 모습이랑 사회상이랑 딱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꼭 외워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는 딱 외워서 시험할 때 뭔가 써먹어질 것 같아. 뭔가 답안을 작성하든지 뭘 할 때 써먹어질 것 같으니까 인물들의 이런 모습이 조선 후기에 이것과 연결된다. 이거를 좀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강조 안 해도 되겠죠? 화장실 갔다 올래? 강릉 매화 타령, 왈자 타령, 상호 텍스트라고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이제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문학사는 이전과 특정 작품과 다음 세대와의 연결이 문학사가 되고 이 한 작품이 동시대의 다른 작품과의 연관성은 뭐가 돼야 돼? 상호 텍스트가 되는 거야. 그만할게, 알았지? 그 다음에 감상지 이제 빈칸 메울 거지. 이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요거 OX 퀴즈 쪽지 시험 할 거지. 그러고 나서 뭐 해야 돼? 5주차. 니네 2개 들고 갔어. 그러니까 안 풀면 절대 안 돼. 5주차에 그 똑같은 내용이기는 하거든. 동호랑 해강이랑 그때 3명이서 들고 갔었던 거 있죠. 월요일에 들고 갔던 거. 5주차 안에 교과서 문제가 다 달려있어. 그거는 이민호쌤도 사이트에서 이거 다 갖고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좀 보실 수도 있잖아. 그러니 그 문제만큼 푸시고 마지막에 김고기출이야. 김고기출이 이민호쌤이 내신 거는 맞지만 김고기출만 푸는 거는 좀 아쉬워. 교과서 문제는 몇 개는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김고기출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76페이지 가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인데 방에 엄청 꽂혀있어 나는. 방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방의 단어 뜻 기억해. 좀 많이 오버가 되어있지 그지? 다음에 나오자 이런 심정이었거든.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해. 그래서 다 외워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리고 백석 시인의 본명이제. 이게 네모박스에서 본명 백기현, 뭐 백기행, 백기현에서 백기행이 되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는 백기행이야. 그래서 답이 백석이 될 수도 있으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슬픔과 어리석음을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용된 표현기법 생각해봐봐.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동짓달 기나긴 밤에 허리를 잘라내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에 굽이굽이 펴는 것처럼 슬픔과 어리석음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그걸 대새김질해서 여물처럼 씹을 수 있다는 것은 표현기법이 뭐가 돼야 돼?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되는 거야. 지안이 알겠지? 슬픔과 어리석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처럼 여물 씹듯이 씹어서 곱씹어서 대새김질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야 된다? 관념의 구체화입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를 챙겨가셔야 되고 평안북도의 방언 나누시고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 나누셔야 됩니다. 사시라는 말은요. 향토적, 토속적 소재. 지인을 붙였다. 평안북도 방언입니다. 왜 평안북도 방언 사용하죠? 작가 맥락으로 백석의 그 고향이 평안북도거든요. 디롱배기의 북독불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향토적, 토속적 소재. 딴 거 싹 다 읽으셔야 돼요. 알았죠? 모든 글씨를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로 가서 이런 게 나올까요? 라고 하면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고 된다라고 믿어. 그래서 실존하면 백석이야. 백석 시인은 실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시상 전개 구조 당연히 그러나에서 치고 가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실존적 비애와 고독 다른 거는 안 읽고 넘어가셨는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을 읽으셨대 보니까 그랬을 때 실존의 비애와 고독을 다룬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존에 대한 정의 기출문제 보면 시지프스라는 게 답이 나와. 그거 시지프스 절대 시험 범위 아니었어. 뭔가 실존에 대한 시를 하면서 시지프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 신화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계속 공을 굴릴 수밖에 없는 실존에 대한 왜 이렇게 이민호쌤은 실존에 꽂혀있는지 실존에 대한 정의 내렸지. 실존에 대한 정의는 뭐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유, 의미, 목적을 찾는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의 성찰의 시간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야. 실존의 의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백석의 흰바람 벽이 있어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기출문제에 보면 꽤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안 지웠거든. 흰바람 벽이 있어랑 연결되는 그 지문들을 안 지웠거든. 그래서 백석의 흰바람 벽이 있어는 일부러 해설을 안 해줄 거야. 왜?
쌤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백석의 흰바람 벽이 있어를 읽으시면서 쌤 이 시가 이렇게 운명론이네요 라는 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시험 전날에 쌤이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지를 배포를 할 테니까 일단 김고 기출을 푸실 때 백석에 아무런 정보 없이 흰바람 벽이 있어를 문제를 푸시고 그 다음에 해설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여기에서 내가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태어났다라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거든. 근데 하느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들은 다 가난하고 쓸쓸하고 외로워. 그럼 3단 논법으로 결론이 도출되면 나 어떤 존재라는 거야? 내가 왜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거야? 하느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결론을 도출시키거든. 그게 바로 뭐야? 운명론적인 인식이지. 이 시에서 얘기하는 내 뜻과 내 힘대로 마음대로 굴려가지 않는 것으로 더 크고 높은 존재, 뭐를 생각한다? god의 절대적인 존재를 생각하면서 운명론적으로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는 자세가 흰바람 벽이 있어라 뭐랑 닮았다는 거야?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반이랑 똑 닮았어. 그래서 기출에서 그건 확인해야 돼. 괜찮지? 오케이. 실존에 대한 정의 기억할 거지? 오케이. 그러나의 시상의 전환 당연한 거지? 오케이. 넘어가시고 작품 감상지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에서 꼼꼼하게 다 보시고 삶에 대한 운명론적인 인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꼼꼼하게 보시고 디롱배기 북돋볼 사 나주손이 뭐지? 나주손. 나주손 무슨 뜻이었더라? 나주손. 그런 게 튀어나왔으면 좋겠어. 나주손이라는 방언의 단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나주손이 뭐였더라?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 무렵. 그래서 뭐 해뜰 무렵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거야? 왜 76페이지에서 81페이지로 가는 거야? 헉!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네도 그래? 헐. 잠깐만.